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네. 최지은 대변인 어떻게 지금도 대변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님이 임명을 하셨고 이낙연 대표님 때 이제 계속 연임을 하다가 네. 이제 새로운 대표가 오셔가지고 네.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근데 아직까지, 국제 대변인 할 사람은 우리 최지은 대변인 말고 없을 텐데. 네, 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인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 그래요? 또 저도 대변인 역할을 지금 오래 해서 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동안 서울에 늘 당사에 나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들 보시려면은 비용 많이 들었겠다. 주말에는 지역구에 가고 아이고. 또 이제 평일에는 이제 국회에 있었죠 주로. 국회 소통관이라고 대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주로 있었습니다. 아유, 그래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래도 민주당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아유, 그동안.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앞으로 뭐 하시게요? 저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1년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정권 재창출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제 지금 남은 1년 동안 뭐 정부나 청와대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캠프에 가서 일을 하든지 그걸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훌륭한 우리 최지은 대변인. 이거 놓치면 정말 크게 후회할 일입니다. 예.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이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정권 재창출이라든지 또 뭐 결국 이제 이 나라 발전과 또 이 나라의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4년 됐습니다. 어제가. 네. 4년 동안의 경제를 한번 좀 평가해 봤으면 하는데 어제 대통령께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한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따져보면은 사실 굉장히 진전이 있었고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제 K 방역이 모범적이었다는 이유가 제일 크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이미 우리 이번에 1, 4분기에 코로나 이전의 그 경제 수준을 이미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에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굉장히 견고하고 뭐 수출, 뭐 투자, 뭐 여러 소비까지도 여러 가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투자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을 지금 매달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4%까지 뭐 하실 자신이 있다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은 여태까지 지난해에는 우리 경제가 좀 버텼다면 올해는 반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네. 그런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성과는 우리 산업 구조가 조금 선도형 경제로 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재도약하고 있다. 선도형 경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제조업 위주였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도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이 첨단 제조업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 그렇죠. 예, 자동차 강국이었는데 그 순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친환경 자동차, 뭐 전기차, 뭐 이런 차에서 우리가 다시 잘하니까 지금 세계 5위 안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뭐 배터리 이런 경우에도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산업 구도가 좀 더 고도화되고 선도형 경제, 이제 선도 국가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2020년에 세계에서 10위를 했어요. GDP 1인당 소득을 봤을 때. 여태까지 우리 역사상 그런 적이 딱 4번 있었는데
2020년이 10위였고 2021년도 10위는 확실히 이제 예상이 되고 2026년까지 계속 10위권 안에 들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그 과도기를 좀 우리가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 동안 사회 안전망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네, 네. 포용적 정책을 많이 했고 뭐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 강화한다든지 아동수당 그리고 뭐 고교 무상교육, 뭐 기초연금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사회 안정망이 원래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많이 안정됐다. 저는 이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좋은 성과라고 보입니다. 아유 참 만약에 뭐 지표가 안 좋았으면은 아마 이게 바로 경제 파탄의 증거다 이러면서 아마 야당에서 어마어마한 공세를 펼쳤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 지표가 좋은데도 어마어마한 공세를 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네. 뭐 진실이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작년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작년보다 작년이 힘들다고 느끼고 뭐 올해는 이제 조금 낫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월등히 나은 건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안 좋다고 보수 언론에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그게 사실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수 언론 기자들하고도 뭐 많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셨죠?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언론, 저는 외신들이랑 그렇지, 주로. 많이 얘기를 예. 하는데, 네. 뭐 백신 문제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백신이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도 있죠. 저도 좀 벌써 백신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제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백신을 이미 2차까지 다 맞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한국의 반만큼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여기는 예. 그 미국은 이런 백신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동네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가 아주 많거든요. 지금 백신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한국보다는 뭐 몇백 배가 많은 수준이고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다음에도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식당들도 뭐 갈 수가 없고 아이고. 밖에서만 앉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동일하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크지만은 또 국내 언론과 해외 언론을 보다 보면은 네. 해외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잘했다. 뭐 백신 같은 경우에도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쓰는데 해외 언론은 한국은 외국을 뭐 무슨 마치 실험용 외국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여길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늦게 맞는다라고 네. 분석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빨리 못 맞는다고. 네. 빨리 맞게 해주지 않는다고 막 정부를 비난하고 모략하는데 네. 실상은 우리 정부는 탄탄한 이런 방역 시스템 속에서 네. 검증된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유익한 백신을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접종하려고 예. 한다. 네, 이런 우리 얘기죠. 또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을 말하고 어디까지는 좀 심하게 말하는지를 네. 우리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셔서 아무리 이제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경제라든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특히 코로나 방역에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항상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네,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쉬운 점도 많죠. 대변인 네. 아니니까 이제 뭐 네. 자연스럽게 네. 또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변인 아니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예. 뭐 일단 세 가지가 또 있는데 아까 부동산 정책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도 여러 번 사과하셨으니까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일자리하고 양극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 네.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금 사실 우리가 최근 20년 동안 가장 고용이 실업률이 높은 네. 상황이에요.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청년에 가면은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 중에서 뭐 단기간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자라고 잡히지 않는 이런 청년들이 스스로는 이제 실업자라고 느끼는 그런 실업 체감률을 봤을 때는 24%입니다. 네. 청년들의 5명 중에 1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양극화 문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양극화 문제가 나오면은 그 언론하고 특히 보수 언론하고 우리 정부가 항상 상반된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 네. 언론은 줄곧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너무 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는 양극화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같은 지표를 보고 그런 말을 하나 싶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을 봤을 때는 시장 소득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어들이는 임금이 돈 많이 버는 사람과 작게 버는 사람의 차이가 더 난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가처분 소득을 얘기를 하는데 많이 버는 사람은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정부에서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양극화는 사실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부는 양극화 줄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극화가 는 측면이 맞고 또 그것보다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 양극화인데 자산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죠. 아, 그렇죠. 부동산 가격 격차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심해져서 사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리 잘했다고 방어할 것이 아니라 양극화 심해진 거 인정하고 또 이 취약계층을 더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확장 재정이라든지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뭐 지원한다든지 뭐 고용 안정망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좀 빨리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지척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모든 경제 성과가 좀 부족한 면에 근본적인 원인이 원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좀 다양하지 않다. 리더십의 구성이 포용적이지 않고 좀 획일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의 평균 연령이 지금 54세라고 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게 47세였는데 맞아요. 7살이 많아졌고 또 지난 4년간 발탁된 고위직 인사의 400명 정도에서 이제 60년대생이 70%가 넘고 그다음에 여성은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성에 대한 할당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유리천장이 있는데 이게 뭐 여성, 청년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취약계층이 더 힘들고 아주 소수 집단만 기득권이 되는 게 현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제 분야인 산업이나 통상 경제 분야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은 좀 덜 중요한 것처럼 후순위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나 양극화 문제가 조금 이렇게 후순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상황의 문제는 우리 정책이 좀 획일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성과를 평가하는 회의에 갔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은 이제 포용적 복지를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여성과 청년에게 더 많은 복지를 줘야 된다. 근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이 100%였어요. 그런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청년과 여성이 없었고 또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특정 학교의 특정 학번 출신이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울대 출신이 대부분인데 뭐 다른 학교도 없고 유학파도 없고 이분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공유를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 때 그 캠프부터 같이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뭐 이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좀 여태까지 했던 정책에 대해서 비판보다는 좀 방어적으로 되고 계속 일관적으로 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4년까지 왔지만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지금이라도 보고 또 다양한 세대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우리 경제 정책의 리더십에 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관료 문화에서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관료주의예요, 관료주의. 관료는 뭐 고시 몇 기, 몇 년생 이렇게 좀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런 나이가 직급 선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좀 느껴졌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국과 굉장히 대조적인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재무부 우리로 따지면 기재부죠. 네. 기재부 차관을 39세를 임명을 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언론의 반응에서 그 사람의 나이에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언론의 반응은 인수인계도 필요 없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한 30대부터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네네. 그래서 39세가 됐을 때 그 업무를 맡아도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40 정도, 40 좀 넘으면은 너무 어리다 이렇게 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그 어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선배님들은 그 나이 때 과거에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고령화되는 면이 있고 그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잘 나갔고 지금 네. 정부 때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청와대라든지 정부가 조금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처럼 이렇게 마이너리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기득권이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이고.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우리의 어떤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네. 통해서, 결국은 이 구조의 쇄신까지 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이제 1년 남은 기간 동안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정부. 뭐 우리가 사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성, 안전성보다는 남은 1년도 좀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그럼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임기 말이라고 해서 손 놓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세계 뭐 국제 질서를 봤을 때는 막 공급망을 자국 우선주의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네, 경쟁이 네, 네, 치열하고 네, 네. 또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성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두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는 구성원의 다양성이고 또 하나는 저는 책임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기초를 좀 쌓고 다음 정권에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임 정당이라는 거는 그 정당이 대통령은 바뀌지만 정당은 계속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이 이렇게 비전을 내놓고 중장기 비전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정당의 경우에는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저는 우리 민주당의 중장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경제, 뭐 산업, 통상 이런 부분에 우리 민주당의 중장기 비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청와대의 중장기 비전과 당의 중장기 비전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음에 진보 정권이 왔을 때도 그게 네. 일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정권이 바뀌면은 또 새로운 캠프에서 또 뭐 제안을 해서 그때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새로운 눈을 장착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저하고 생각이 너무 비슷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또 저는 이제 사실 뭐 얄팍하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또 이렇게 더 추가적인 그 해설을 해주시니까 제 그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에 나서시고 이제 최지은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